이재명 정부가 취임 첫 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취임하자마자부터 세 번의 굵직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하지만 결과는 거래 절벽 속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가격도 들썩이면서 임대차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집값 안정, 새해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 나오셨고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 또 명지대 경제학과 오지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코처 직설은 SBS BT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을 해서 이제 한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세 번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범 첫 해기 때문에 뭐 평가를 내리는 게 좀 이르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죠. 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첫 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점수를 좀 부과해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교수님께 먼저 여쭤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고, 근데 그 얼마 안 된 기간에 대책들은 상당히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고, 네. 주로 그것도 수요 규제 쪽에 있어서 사실 점수를 평가하기가 사실은 아직은 이른 감은 있죠. 하지만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네. 사실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거래는 절벽 상태고,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이나 향후에 큰 그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은 아니더라도 네.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한 6, 70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0점이요? 예, 그래서 이 향후 대책들이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70점 정도 학점을 하면 C 학점. 현재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도. A를 향해서 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평가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김진희 교수님. 네, 저는 한 75점. 그 초기에 이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수요나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그래서 한 90점 정도 드렸었고요.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나오면서 한 5점씩 깎아서 한 75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상당히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일반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산다든가 또 전세를 이용을 해서 집을 산다든가 이런 걸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현금 부자들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75점 드리겠습니다. 네. 오지훈 교수님 굉장히 표정에서 부담스러운 입이 마르시는지 부담 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시는 시각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서 질문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점수를 먼저 발표드리기보다는요, 이제 세 번의 굵직한 대책을 좀 약간 그 키워드 중심으로 네이밍을 한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627 대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역설적인 수요 정책이다. 이제 생각보다 사실 빨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정부가 6월 4일에 출범을 했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한 7월 초 정도 나오겠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전에도 이미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일찍 나왔고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관련해 가지고 6억 대출 규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여기에 제약을 받는 선을 본다면은 약 30억, 25억에서 30억 이상인 주택들을 사실상 타겟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수요 규제를 했던.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이제 8, 9월에 그다음에 이제 10, 15에 이제 전신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네. 중급지가
풍선 효과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규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서 일종의 이제 역설적인 수요 정책이 됐던 거죠. 즉 말하자면 이게 수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수요의 방향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97에 또 이제 중요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 정책인데요. 신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 네이밍을 해라라고 한다면 일종의 기대감의 정책이다. 네. 왜냐하면은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1, 2년 사이에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실제 작동은 약 5년 이상 최소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통화 정책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앵커링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주택 정책, 특히 공급 정책은 현재 집값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앵커링 하려는, 잡으려는, 그러니까 마치 닻을 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장고하고 계시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 15 정책은 네이밍을 한다면 세금 빼고 다. 왜냐면 이제 금융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6, 4, 2 그 대출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어제로 묶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세금 말고 과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제 그 강력한 수요 규제를 이제 다 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보면은요,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한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강하게, 약간 광범위하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자체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 효과 자체에서 과연 이게 수요를 정말 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 과정에서 어떤 그 시장 주택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할 것인지, 예컨대 토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역시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네. 이제 구체적인 점수나 학점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건 좀 더 이제 흐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상당히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이상 급등하는 집값을 잡자는데 이제 타겟팅이 돼서 이제 대책들이 계속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잡히진 않았단 말이죠.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면 또 한번 대책으로 누르고 다시 일어서면 이게 지금 반복되는 양태란 말이죠. 새해는 어떨까?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좀 수그러들까? 아니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는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라든지 뭐 통계 예측 같은 것들을 나오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사실 뭐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값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 통계를 보면 사실은 집값은 잡혔죠. 아, 그렇죠. 제가 네, 말씀드린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수도권과 뭐 그것도 서울과 강남. 사실은 뭐 강남 쪽은 뭐 거의 20% 정도 상승이 됐고 네. 뭐 서울 보면 거의 한 10% 정도. 근데 이제 전국을 본다면 거의 상승세가 뭐 아주 미미한 뭐 이런 정도라서 이게 지금 얘기해 보면 그 타겟마다 다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서울 혹은 뭐 강남 이런 쪽에 주요 권역의 집값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건가? 이런 질문이 오히려 더 지금 보면 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까요? 하고요. 주요 권역의 집값 예, 상승세가 예, 예, 잡힐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시장 여건이나 이런 뭐 수요 쪽의 대책들, 공급 쪽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급 쪽의 대책은 적어도 지금 나와도 짧게는 3년이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대책이라서 큰 변화가 안 보이는 데다가 우리 주요 경제 지표들 역시 작년과 뭐 큰 변화, 물론 금리 뭐 하락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락될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네. 오히려 사실은 뭐 작년하고 유사한 패턴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년이 조금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보다는 뭐 약간 서울, 강남이나 주요 권역들이 약간 뭐 하향되긴 하겠지만 역시 그 추세를 거스르지는 상향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꾸준한 오름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 예, 특히 예. 이제 뭐 강남을 비롯한 상급지, 한강벨트 지역 이런 지역들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 효과라는 게 이제 무뎌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뭐 쉽게 말해 대출로 누르고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전매도 제한하고 온갖 쓸 수 있는 정책 역량을 동원했는데 사실 백약이 무효다. 네.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해석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3년간 또 올해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50에서 한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착공 물량 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내년을 본다면. 그래서 그 수요를 억제해서 뭔가 수요를 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정책을 강하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더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다.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작년 말에도 모 일간지에서 이런 전망을 20명한테 했습니다. 전문가 20명한테. 네. 그런데 그때 5% 이상을 예상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5%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8% 이상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뭐 서울 수도권만 본다 그러면 적어도 5% 내외의 집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 뭐 그 중에서도 한강 벨트라든가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본다면 적어도 올해 이상 8% 이상의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해보다 더 적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여파들이 앞으로도 2, 3년 이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 내려가기는 어렵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어려운 굉장히 오늘 날씨처럼 굉장히 추운 서민들에겐 추운 한 해가 네.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만약에 지금 2025년도보다 2026년도 집값 상승률이 아까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만약에 당국자들이 들으면 화들짝 하겠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누적 상승률을 보면 이건 이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 8.48% 이게 문재인 정부 때를 넘어섰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2026년이 더 만약에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이건 완전한 시장 불안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근거는 공급 부족.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30-40% 이상 착공이 감소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년까지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그러면 그 앞으로 예상되는 공급 부족까지도 내년에 다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도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월세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봐서도 2, 3년간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집장만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강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선에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주 경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균형이 깨진 데서 오는 집값 상승은 어떠한 정책으로도 사실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얘기해 주셨는데 앵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대해서 전망하는 포인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입주 물량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된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규제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시경제 흐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입주 물량은 사실은 서울 자체만 보면은 24년, 25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은 24년보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약 30% 더 많았어요. 근데 26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26년이 이제 약 반토막 정도가 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월세 상승의 압박, 이 상방 압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기도가 약
이제 이번까지 약 10만 정도 입주를 했는데 네. 경기도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에 26년에요. 근데 이제 경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서울은 굉장히 큰 지역이 이질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외곽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새 집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어떤 전월세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맡아왔는데 네. 이 부분마저도 조금 악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제 기사에서 보던 바와 다르게 데이터에서는 상급지의 전세가 24, 25년에 중급지 이하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매매는 완전 반대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인데요. 이제 규제가 사실은 주택 금융 규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을 잡아놓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억 규제에서 6, 4, 2 규제를 해서 15억 이하는 여전히 6억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5억 이상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돼서 부부가 마통 써도 한 4억밖에 안 됩니다. 힘을 써봤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지에서의 어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마치 25년 3월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0억, 15억씩 대출받아서 가고자 했던 수요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이제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26년에는 이제 그 15억 이하에서의 장세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걔네가 받쳐주기 때문에 상급지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중상급지가 대신에 이제 좀 약간 일종의 이제 순환매, 네. 갱매우기 뭐 이런 형태의 거래들이 나타나면서 좀 분산이 조금 바뀌는 형태. 그러나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아래가 올라가고 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되게 어렵고요. 방향은 이제 상방 방향은 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거시여건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금리가 최근에 시장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되는 등등의 여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금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연 미국이 얼마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어떤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특히 서울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어서 질문들이 좀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다 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렇죠. 가격대별로 나눠서 고가 주택의 경우는 이제 2억 원까지밖에 못 받게 하는. 네. 사실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쥐어짤 수 있는 대로 다 쥐어짰는데도 상급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그 밑에 중급지의 그렇죠. 이 이동 영향, 순환매 영향이 이제 상급지에 영향을 미치다. 그럼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아예 그냥 문을 닫아 걸지 않으면 사실 지금 집값 잡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이 지금 주택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는 굉장히 선별적이에요.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에가 계속 밑에 매매가 군불이 계속 떼지는 되느냐, 건가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15억 대출 규제라는 게 있어서 네. 규제 지역의 15억은 아예 갑자기 이제 셧다운돼서 0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위를 잠깐 막아놓으니까 2020년에 이제 그 15억 미만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분포를 왜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방향 자체를 꺾긴 되게 어렵죠. 사실은. 어렵네요. 이게 네. 이게 사실 당국의 생각은 그거였단 말이죠.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뛰어오르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매매 심리, 주택을 사야겠다는 매매 심리가 너무 강하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해서 일단 그걸 누르자. 누르면 소위 말해서 호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제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전혀 타겟팅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지금 대출 규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거래 절벽 현상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래 물량은 상당히 줄었어요. 거래 물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제 가격은 거래된 거에 대한 상승률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폭 있는 거고.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용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가격 상승의 요인들의 거래 이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거래를 낮추긴 했지만 실제 거래되는 물량들은 사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쪽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이나 이게 글로벌 현상이기도 한데 양극화가 지속되는 게 우리 집값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소득과 이런 자산의 양극화가 있는데 네.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우리가 AI 뭐 이런 산업 발전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너무 급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부에 있는 0.01% 글로벌 자료들을 보면 0.01%의 자산가들이 부를 가지고 게 13%의 자산 부를 가지고 있어요. 0.만 명 중에 한 명, 뭐 10,000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이. 결국은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게 서울의 핵심적인 그 영역들, 우리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영역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가격을 끌어올리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출 규제는 일반 서민들,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파워풀하지만 네. 사실은 고액 자산가들, 그 자산 0.01%한테는 그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렇죠. 이런 수준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상승률도 일부 왜곡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최상급지 뭐 최상- 강남부터 해서 용산 그런데 최상급지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또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과 아주 고소득 자산가들의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라는 거. 비판하는 쪽에서 지금의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소위 말해서 실거주, 실수요들의 대출 필요까지 다 눌러버리니까 이게 여기에서 역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실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전세를 이용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실수요가 아니냐라고 본다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한 자기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세를 끼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대다수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실수요고요. 또 본인들이 전셋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에 두 개 집의 어떤 스케줄을 맞춰서 입주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6개월이 안 되면 실수요고 1년이 넘어가면 실수요가 아니다. 이런 식의 분류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정책들도 정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죠. 이 지금 상승 장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용한 자산 확대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됐고 네. 원래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그래도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이용을 해서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던 사람들이 길이 다 막혀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양극화가 더 많아질 것이고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서울의 주택시장, 특히 서울의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벨트는 전국에서 이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방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거나 거기서 자산을 형성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출로 묶어놓고 삼중 규제로 이제 거래 제한을 많이 걸어 놓으니까 거래 자체는 이제 확 줄었고 물량도 많이 안 나와요.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여파가 임대차 시장으로 간단 말이죠. 전월세 가격 꽤 많이 올랐어요, 교수님.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주거 불안과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이 매매 가격의 상승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이 사는 데서는 전월세 기존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 5년간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모를 요인들이 쌓여 있었죠. 기본적으로 보면
건설 원가 자체가 최근 5년간 거의 한 40%, 30에서 40%뭐 많게 나오는 자료는 거의 50%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 원가가 올라 있던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매매가 상승은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고 거기 더해서 이제 공급량은 줄고 그러니까 임대 가격의 상승은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소관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2022년 그 정도의 PF 위기가 있어서 대출들 완전히 브릿지론에서 레고랜드 사태 때. 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착공되지 못한 물량들이 상당히 있었던 게 또 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대책들을 보면 갭 투자 막고 있고 그리고 투자 수요들을 실거주 의무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 하면서 사실은 전세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는 거를 상당히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임대차 보호법 강화된 거 있고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8년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던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임대 시장은 되게 정말 지금 여러 누적적 중첩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네.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세나 월세 가격은 사실은 당분간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규제 강화들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한테 더 타격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이런 여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진 교수님한테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거래도 절벽이고 매매값도 안정이 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까지 다 여파가 있고 근데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게 지금 대출을 많이 제한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30, 40대의 주담대가 눈에 띄게 늘어난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 예전에 2020년, 2021년 그때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집값이 막 폭등했었을 때 그때 영끌 열풍이 지금 또 조짐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다. 이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또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원래 이제 3040 세대들이 특히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그 퍼스트 홈 바이어, 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특징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담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애 주기상 소득을 모아서 자산을 만드는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이라는 이제 큰 어떤 재화이자 자산이자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따른 자기 자본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작다 보니까 장 후반에 이제 많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끌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어떤 3040의 어떤 그 생애 최초 그 주택 구매자들의 특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이제 약간 막차를 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에요. 네. 노도강에 30대들이 연끌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보도도 문제가 많이 되는 됐죠. 게 네. 22년에 이제 서울 주택 경기가 좀 꺾이고 특히 22년 하반기에 약 25%까지 이제 가격이 내려왔는데 노도강이 아직도 거기서부터 그렇게 크게 회복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거기에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은 20년, 21년에는 그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15억 대출 규제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0 또는 40 세대들이 지금 대출이 되는 뭘 사야겠다 이런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뛰어들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염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인데 지금도 15억 미만까지 6억 대출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규제가 좀 덜 된 부분으로 이제 3040이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끌 자체의 어떤 그 매스랄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2025년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월세 전세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추이를 보면 네.
그림 전세 한번- 가격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월세 전세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금방 나왔습니다. 네. 역전이 됐네요. 저걸 이제 역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KB 아파트의 전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KB 아파트의 월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의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월세를 봐라. 왜냐하면 전세는요. 월세에다가 말하자면 금리를 통해서 자본화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다시 한 올라가면 번만요. 좀 오랜만이어서 한번. 네. 월세가 100만 원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면은 전세가 1억일 수 있는데 금리가 1%가 되면 전세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금리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전세고 네. 그런데 어떤 주택의 진짜 펀더멘탈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순수 월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의 진짜 가치가 얼마야? 사람들이 얼마에 이거를 정말 구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한국은 월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서 주가 아니다 보니까 관련 통계들이 조금 미흡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통계가 네. 지금 이 KB에서는 서울과 이제 수도권에 한해서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020년 중반 이후부터 월세가 굉장히 꾸준하게 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5년 동안 약 25% 상승한 거예요. 2020년 대비 현재 기준으로는 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그 사이에 금리를 올리면은 전세가가 폭락하고 그러다가 금리가 이제 다시 조금씩 낮아지면 전세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은 월세다. 월세가 굉장히 많이 서울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5년에는 그 상승폭이 더 커졌었다. 이게 사실은 매매 가격의 어떤 네. 상방의 진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특별히 더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시장 상황의 모든 최후의 키는 공급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했는데 결국 또 새해로 2026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늦어지죠? 원래 좀 더 빨리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김 교수님? 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이 없다. 이런 이제 한 단어가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함축적으로 않나. 담고 그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의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정비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재개발은 한 13년 평균, 그다음에 재건축은 한 9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지만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뭐 상당히 단기간에 이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휴부지라고 생각하는 몇 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용산이라든가 뭐 태능시시라든가 용산이 50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헬리오시티가 35만 제곱미터거든요. 부지 면적이. 네. 그냥 한 9,500호 정도 되죠. 용산 전체를 다 헬리오시티처럼 한 285% 정도 용적률인데 그렇게 한다 해도 한 12,000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지금 시작한다 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임기 내에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고 그 착공 기준으로 네, 당장 계획이 2026년에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거를 생각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있는 재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있는 재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주택들도 있고 일부 비주택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실률이 상당한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런 비주택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거 생숙 같은 것들도 전환해주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단기간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서는 순간 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또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아파트의 공급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은 6개월 만에도 착공을 시작해서 준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외면한 채 아파트 중심의 공급을 대형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그림만 그리니까 그렇죠. 너무 숲만 보려고 하니까 네. 나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다. 이제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부랑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랑 계속 엇박자거든요. 서로 불편한 기세 계속 드러내면서 용산 그 정비창 개발 방식을 두고 대표적으로 이제 갈등이 드러난 거죠. 이 상태로 손발이 안 맞는데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될까? 시장 불신도 큰 것 같습니다. 그분들 뭐 지금 사실은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우리 그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생했죠. 그리고 항상 여론도 안 좋았고 우리 역사를 보면 뭐 20, 30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뭐 보수가 진보를 욕하고 진보가 보수를 욕하고 이럴 필요 없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너무 정치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규제를 최근에 금년 규제들은 상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의 대책이 강력했잖아요. 네. 유사이례로 강력한 거 그것도 대출 규제와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키워드로 딱 정리되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택만 봐서 그렇지 상업용 부동산을 전부 우리가 시야를 확대해 보면 주거 쪽은 우리가 규제가 되게 강한 그 상품들이에요. 네. 아파트 특히 그렇고. 예. 그런데 비주거 쪽을 보면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 다 공급 과잉이에요. 왜 그럴까? 그쪽 비주거 쪽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게 하니까 오히려 공급이 최근에 맞아. 공급이 과잉이어서 문제예요. 항상. 네.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이죠. 그 지산 오피스도 지금 사실은 서울의 오피스 3대 권역 그 여의도, 광화문, 강남 하면 2031년까지 기존 그 재고 물량의 거의 40%가 공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막대한 공급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거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있죠. 인허가 받고 해야 되지만 주택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주택에 누적되고 중첩된 규제들이 사실은 지금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은 더 나가서 보면 대표적인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업성들을 되게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두에 두고 보면 아까 우리 김진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 규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단 그 오피스텔이나 뭐 혹은 뭐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 같은 게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우선 떠오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오피스 시장이 과잉이에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과잉, 지산도 과잉. 컨버전에 대한 고민들 심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주거를 주거로 용도 변경을 하는 혹은 향후에 지금 공급 예정인 오피스 부지들 서울에 지금 가보시면 광화문이나 종로 쪽에 재개발지에 오피스들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네. 현재도 나대지 상태로 된 것도 꽤 있고 이거는 사실은 복합 건물로 바꾼다거나 뭐 주거 쪽으로 전환하면 또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레디 상태에 있어요. 땅이 레디 상태에 있으니까 용도 변경은 사실은 상업용지에 주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지에 복합 건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5년 내에 공급이 가능해요. 사실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맞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용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용산 국제업무단지 시작한 지 20년 됐어요. 한 번 거꾸라졌다가 네. 다시 시작했죠.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대해서 여러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피스가 서울 중심부의 오피스의 공급이 대량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네. 향후 5, 6년. 그러니까 용산의 일부 부지들은 가능하면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네. 전환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보면 오피스는 공급 과다이기 때문에 컨버전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게 용산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대기 수요가 오피스 쪽이 많으냐 주거가 많으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 수요가 주거 쪽이 압도적이죠. 네. 그러면 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용산의 일부라도 쓸 수 있게 고민해야 될 때죠. 지금. 아니 이제 주택 공급 심의 같은데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네. 하세요. 아이디어도 좋고 지금 뭐 이제 정부 초반이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섭렵하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방점이 찍히고 이제 관심이 가는 건 몇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는 거, 뭐 나머지 이제 예를 들면 3차 신도시 공급 더 활성화하게 하는 거, 뭐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 앞당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거 다 긁어 모을 네. 상황 아니에요, 교수님? 네네. 일단 공급이라는 게 근데 사실은 특히 서울에 한정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이 이제 근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공급 정책에 목을 매느냐? 첫 번째는 이제 경제학적인 원리도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 사회가 경험한 어떤 그 이벤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네. 그래서 이제 89년에 일기 신도시를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 9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올림픽 전후로 우리나라 집값이 전세, 월세, 집값 엄청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92년부터 꺾여서 이제 평탄화되는 시기가 거의 97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얼마를 공급했느냐 보면은 사실은 일기 신도시 전체 물량이 아파트 물량이 서울의 재고주택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 네. 이제 일종의 표현하면 빅도시 같은 거죠. 그거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느냐. 그 저는 3기 신도시 사실은 아니에요? 3기 신도시는 물량이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도 이제 그 추진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지 그 소유자와 국가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토지를 수용하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는데 따른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이제 도시의 어떤 그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리풀에 2만 세대를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좀 더 수요자들이 까다로워져서 중요한 거는 위치와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토어제를 서울 지역에 일부 해제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김진윤 교수님, 이게 이제 찬반이 되게 뜨거워요. 네. 네. 서울시와 정부 입장이 또 다르고 네. 서울시 안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좀 달라요. 네.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부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강북이나 네,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지역? 금강구라든가 뭐 왜요? 이유는 너무 이제 쏠리지 않을까요? 풍선효과처럼 그쪽으로? 그게 오히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게 토어제가 실시가 될 때 서울 전역과 12개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실시가 될 때 그 직전 3개월의 어떤 상승률을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노도강 같은 경우에 0.5% 내외 요 정도 상승률이었고요. 네. 분당은 5%, 성동도 5% 정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동일하게 이제 묶었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푸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들 지역이 과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될 만한 곳인가에 대한 네. 정확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풍선효과 때문에 묶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광주가 0.4% 그런데 묶이지 않았죠. 근데 묶인 곳 수원 장안구도 0.4%입니다.
동일한 이제 상황에서 한 곳은 묶이고 한 곳은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지역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다 묶여버리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주택 시장에서 매매나 전월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매매 시장에서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강벨트하고 강남 지역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민들이 주로 이제 거주하고 있고 또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적절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 지역까지도 묶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새해 부동산 시장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뭐가 될까? 아까 그 토지 해제 문제도 있지만 세금이 마지막 남은 영역이란 말이죠. 혹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게 하면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지금 설왕설래가 많아서 이건 이현석 교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 토제랑 저는 그 엑시트 플랜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토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풀어야 되지만 원론적으로 풀어야 되고 시장 입장에서 보면 풀어야 되는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풀었다가 나타날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토지 거래가 이제 당분간 못 풀 거다 이렇게 전망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나타날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야 될 걸 못 푸는 상황에 있는 거고 이 세금 부분 역시 우리가 보면 한번 경험했잖아요.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혹은 뭐 정말 사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과세해야 되는데 네. 그 원칙대로 지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세금 뭐 2배, 3배 중과했다가 또 예전 우리 한 7, 8년 전에 경험했던 그 완전히 난리가 한번 날 수도 있고 혹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과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게 확실한데 사실 하지 못한 한다고 해도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토제도 그렇고 대출 규제도 그렇고 이 보유세 부분도 그렇고 좀 정부가 차제 빅픽처들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원론적 그 고민들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엑시트 플랜들을 단계별로 보여줘야 될 건데 오히려 지금도 보면 계속 단기적인 이 막는 대책들 위주로 가니까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오 교수님. 네. 일단은 엑시트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교수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네네. 이 굴레에 대한 엑시트 오 교수님께는 어떠세요? 저도 제가 이제 정책을 펴는 입장은 아니니까 이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저는 토어제를 아마 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풀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주셨고 현실적으로 두 분 다 어려울 것 같다. 네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은 주택시장 규제가 사실은 가격의 함수인데요. 이제 그림 지금 시간이 네.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저게 뭐냐면은 서울의 아파트 그 구별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김준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굉장히 차별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오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고점을 훨씬 뛰넘는 수준으로 올랐었죠. 그런데 네. 이걸 다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제 소외된 그 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구에서 많이 억울할 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대체 효과, 그 지역으로의 대체 효과를 굉장히 꺼릴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아직 지표로 환산되지 않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서대문, 은평, 마곡, 동대문 재개발, 상계동 재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어 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약하고 그나마 이제 차선적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 투어제 엑싯을 당분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보유세 관련해서 조금 입장을 드리면은 그러면 정책 목표가 과연 뭐냐? 왜냐하면은 보유세라는 거는 주택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세금입니다. 말하자면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전가가 전가가 되는데 될 수 있다. 그럼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단기적으로 매매 가격을 위축시키는 거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비용 측면에서 전월세 상승을 조금 더 가져와도 되는 것인지 네.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는 부동산 불패, 누구에게는 부동산 필패. 이렇게 승패로 갈라서 본다는 건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